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술업계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죠. 스노우플레이크. 네. 스노우플레이크 NYS 티커로는 S5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분석가들 의견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과연 전문가들은 스노우플레이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그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랑요. 또 스노우플레이크의 실제 재무 상태는 어떤지 이걸 함께 보면서 이 회사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까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애널리스트들 시각부터 한번 보죠. 네. 지난 3개월 동안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관심이 진짜 대단했어요. 애널리스트가 무려 37명이나 의견을 내놨습니다. 와, 37명이요? 정말 많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중에서 매수 의견이 17명, 음. 그리고 다소 매수 이게 18명이었어요. 중립은 딱 2명뿐이었고요. 아. 매도나 다소 매도 의견은 아예 없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봐야겠는데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런 매수나 중립 같은 평가는 그 해당 기업 주가가 앞으로 시장 평균보다 더 오를지 아니면 뭐 비슷할지 이런 예측을 담고 있는 거고요. 아, 예측이군요. 네. 그리고 뭐 유지나 상향, 하향 이런 의견 변화는 시장이나 이제 회사 상황 변화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반응인 거죠. 현재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건 그만큼 미래 성장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에도 매수 의견이 또 추가됐다고 하던데요. 지난 3개월간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이 이어지고 오히려 좀 강화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12개월 목표 주가를 보면 이런 기대감이 더 뚜렷해지는데요. 그 37명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가 264.51달러입니다. 와, 264달러요? 네, 최고는 310달러, 최저는 221달러까지 분포하고요. 더 흥미로운 건 이 평균 목표 주가가 이전 평균치였던 237.25달러보다 한 11.49%, 그 정도 올랐다는 점이에요. 11% 이상이요? 꽤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이건 애널리스트들이 스노우플레이크의 가치를 이전보다 더 높게 보기 시작했다는 상당히 명확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 움직임을 좀 볼까요? 보니까 UBS의 칼 키어스테드, 이분은 목표 주가를 285달러에서 310달러로 확 올렸고요. 시티그룹의 타일러 라드케도 250달러에서 275달러로 올렸네요. 네, 제프리스나 JP모건, 웰스파고 같은 많은 곳들이 매수 또는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하거나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같이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론 뭐 UBS의 칼 키어스테드가 중간에 한번 목표 주가를 265에서 250으로 낮춘 적도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확실히 상승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조정이 훨씬 많았죠. 이런 평가 조정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숫자만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애널리스트들이 뭐 회사 컨퍼런스 콜에 직접 참여해서 경영진 설명도 듣고 재무제표도 막 뜯어보고 또 때로는 뭐 업계 관계자들이나 내부자들과 소통하면서 얻은 정보를 다 종합한 결과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통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그 정도 수익을 예측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 요인이 뭔지 또 성장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런 걸 평가해서 결론을 내리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뭐 회사의 기술력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위치, 경영진 능력 같은 것도 다 고려가 되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런 정성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보죠. 하지만 뭐 애널리스트 분석도 결국 사람이 하는 예측이니까요. 항상 맞을 수는 없다는 점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네, 그 점은 유의하겠네요. 미래는 누구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회사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2012년에 설립됐고 여러 퍼블릭 클라우드 있잖아요. AWS, Azure, GCP 같은 곳들. 여기에 막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서 딱 중앙에서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 이걸 제공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핵심은 데이터 통합과 분석의 편의성을 아주 높여준다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기술적인 특징은 그 컴퓨팅, 그러니까 계산 자원이죠. 이거랑 스토리지, 저장 공간, 이걸 완전히 분리해서 필요에 따라서 각각 독립적으로 그리고 아주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컴퓨팅이란 스토리지를 분리한다. 네, 이게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의 아주 큰 강점이죠. 이게 바로 그 비용 효율성이랑 성능 최적화의 비결이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야 해요.
근데 분석은 가끔 해요. 그럼 평소에는 그냥 저렴한 스토리지 비용 위주로 내다가 아주 복잡한 분석이 필요할 때만 컴퓨팅 자원을 확 늘려서 쓰는 거죠. 아하. 반대로 뭐 데이터는 적은데 실시간 분석이 계속 필요하다. 그러면 컴퓨팅 자원 위주로 운영하고요. 비유하자면 요리할 때만 비싼 최신식 주방을 잠깐 빌리고 식료품은 그냥 저렴한 창고에 보관하는 식이랄까요? 아, 매일 24시간 최고급 레스토랑 전체를 빌릴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어요? 네, 그 비유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필요한 자원만, 딱 필요한 만큼 쓴다는 거군요. 그래서 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쓰이나요? 일단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BI 같은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은 기본이고요. 요즘엔 대규모 데이터 처리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분야죠. 인공지능 AI 모델 개발하고 학습시키는 데도 아주 활발하게 활용됩니다. 사실상 데이터가 핵심인 작업에는 거의 다 쓰인다고 볼 수 있죠. 고객 기반도 상당히 탄탄해 보입니다. 보니까 금융 서비스, 미디어, 소매 유통 이런 다양한 산업의 포춘 2,000대 기업들이 주요 고객이라고 하네요. 이 정도면 뭐 기술력은 확실히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선택했다는 건 그만큼 기술의 안정성이나 확장성, 또 보안 같은 것들을 신뢰한다는 의미니까요. 또 특정 산업에 막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군에서 고객을 확보했다는 점도 중요해요. 이게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을 좀 분산시켜주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애널리스트들은 열광하는데 과연 스노우플레이크의 실제 재무 상태는 어떨까요? 실적은 어떤가요? 우선 시가총액부터 보면요, 업계 평균을 훨씬 웃돕니다. 이건 시장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와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매출 성장세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 2025년 7월 31일 마감된 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 약 31.78%에 달했어요. 와, 30% 넘는 성장이라니.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네, 그렇죠. 이 정도 매출 성장은 스노우플레이크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여전히 아주 강력하다는 것, 그리고 뭐 경쟁사들하고의 싸움에서도 잘 해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지표입니다. 네. 다만 정보기술 섹터 내에 있는 동종 기업들의 평균 성장률하고 비교하면 이 수치가 약간 낮다는 분석도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워낙 경쟁에 치열한 분야이기도 하고 또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 자체는 자연스럽게 좀 둔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성장성은 확인됐는데 그런데 수익성 지표를 보면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매출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수익성 지표는 아직 좋지가 않습니다. 순이익률, 그러니까 넷 마진이 마이너스 26.03%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26%요? 와, 이거는 좀 충격적인데요? 벌어들인 돈보다 쓴 돈이 훨씬 많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낮을 줄 몰랐습니다. 아니, 성장은 좋은데 돈을 못 벌면 결국 이거 속빈 강정 아닌가요? 그렇죠. 매출 규모에 비해서 비용이 훨씬 크다는 의미고요. 아직은 이익을 내는 단계가 아니다.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뭐 견고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아주 크게 늘리고 있을 가능성, 둘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암튼 비용 통제가 중요한 과제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른 수익성 지표들은 좀 어떤가요? 그 자기자본 이익률 ROE나 총자산 이익률 ROA 같은 것들이요? 네, 마찬가지로 좋지 않습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ROE는 마이너스 12.47%로 나왔는데요. 이건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을 가지고 아직 효과적인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업계 평균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아, ROE도 마이너스고 그럼 총자산 이익률 ROA도 마이너스인가요? 네, ROA 역시 마이너스 3.64%로 저조합니다.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 그러니까 자기 자본 더하기 부채죠. 이걸 활용해서 얼마나 이익을 잘 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것도 마이너스 상태라는 건 자산 활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시장 가치는 높고 매출은 쑥쑥 크는데 정작 이익은 전혀 못 내고 있고 투자된 돈이나 가진 자산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능력도 아직은 부족하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채 관리는 또 잘 되고 있다고요? 네, 그나마 좀 다행인 점입니다.
부채 비율, 그러니까 Debt to Equity Ratio가 1.13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업계 평균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부채 비율 1.13이 낮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낮다는 거니까요. 회사가 빚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재무 구조가 상대적으로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이게 금리 인상 같은 외부 경제 충격에 대한 방어력도 높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앞으로 성장을 위해 투자가 필요할 때 추가적인 자금 조달, 대출 같은 거요. 이걸 할 여력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종합해보니까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수익성, 그러니까 순이익률이라 ROE, ROA는 아직 마이너스 상태인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반면에 부채 관리는 잘 되고 있어서 재무적인 안정성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성장성과 재무 안정성 일부는 긍정적이지만 수익성 개선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앞서 봤듯이 애널리스트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매수 의견 내고 목표 주가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재무 상태는 마이너스 수익률에 허덕이고 있고요. 이 엄청난 간극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순히 그냥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설명하기에는 현재 지표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고성장 기술주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죠. 애널리스트들이 현재의 재무지표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훨씬 더 큰 무게를 두는 이유는 한 몇 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들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걸까요? 미래 가능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그 30%가 넘는 강력한 매출 성장세입니다. 이게 스노우플레이크가 속한 시장 자체가 매우 빠르게 크고 있다는 증거고 또 그 안에서 스노우플레이크가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고객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네, 성장세. 둘째는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시장에서의 기술적인 리더십과 시장 지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독특한 아키텍처 있죠? 컴퓨팅과 스토리지 분리. 이게 기술적인 해자, 모트, 그러니까 진입장벽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이미 수많은 포춘 2000대 기업들이 스노우플레이크 플랫폼 위에서 핵심적인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 이게 강력한 고객 락인 효과를 의미합니다. 락인 효과요?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옮기기 어렵다 이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셋째는 바로 이 방대한 고객 기반에서 나올 미래의 수익성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 점유율 늘리는 데 집중하느라 수익이 안 나지만 일단 확보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나중에 서비스 가격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AI 관련 기능 같은 새로운 고부가 가치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나중에 수익화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언급했던 낮은 부채 비율입니다. 이게 재무적으로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AI 관련 기업 인수합병, M&A 같은 거요. 이런 추가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에 가져갈 때 필요한 실탄을 확보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애널리스트들은 현재의 적자를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네요. 당장의 수익성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현재의 손실은 미래 이익을 위한 계획된 투자다. 이런 관점이 아주 강한 거죠. 물론 이 장밋빛 성장 스토리가 정말 현실이 될지는 앞으로 스노우플레이크가 계속 증명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의 그 압도적인 긍정평가는 그만큼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스노우플레이크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 기업의 압도적인 성장 잠재력, 그리고 기술적 우위, 시장 지배력, 이런 부분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강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30%가 넘는 매출 성장은 이런 기대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현재로서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이죠. 그리고 투자된 자본이나 보유 자산을 활용한 수익 창출 능력, ROE나 ROA도 아직은 부족하다는 그런 냉정한 현실도 확인했습니다.
물론 낮은 부채 비율은 재무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위안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들을 좀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처럼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기업을 볼 때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하고 현재의 재무적인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지 좀 고민이 되네요. 성장성만 보고 뛰어들기에는 현재 수익성이 너무 불안하고 또 현재 수익성만 보면 미래의 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투자 성향이나 투자 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두 측면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명백히 성장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투자자들은 어느 시점부터 이 전략이 구체적인 수익성 개선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기 시작할까요? 아,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성장을 위한 투자가 언제까지 용인될 수 있느냐. 결국 인내심의 한계는 어딜까 이런 질문으로 들리는데요. 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길 바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분기별 손실폭이 꾸준히 줄어드는 것만 보고 싶어 할지 아니면 특정 시점까지는 반드시 흑자로 전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과정 자체가 스노플레이크와 같은 성장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투자 판단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